효도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워 정작 당사자인 부모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된 가족애를 가장한 폭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65세 임미경 가명 여사님은 그야말로 선조치 후보고의 황당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어머니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덜컥 며느리에게 약속을 해버린 것이죠. 시골집을 처분한 장인 장모님을 어머니 댁으로 모셔와 함께 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했던가요? 미경 씨는 그 제안을 거절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서류 한 장을 꺼내 놓았을 뿐입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침묵에 잠겼고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고성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집은 이미 세를 줬다. 난 내일 몰디브로 떠난다.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미리 눈치챘기에 이토록 완벽하게 방역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토록 쿨하게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힐링 라이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임미경, 올해 65입니다. 은퇴 전에는 외국계 기업에서 재무 담당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부동산 보는 안목이 나쁘지 않아 서울 강남 한복판에 꽤 괜찮은 아파트를 장만했지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 넓은 발코니와 드레스룸이 딸린 안방까지 갖춘 집입니다. 처음 이 집을 샀을 땐 남편도 살아 있었고 아이도 어렸습니다. 언젠가 3대가 함께 모여 오손도손 살 거라 꿈꿨었죠. 하지만 30년이 흐른 지금 세월은 덧없이 흘렀고 남편은 먼저 떠났습니다. 남은 건 집 한 채와 퇴직금, 그리고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자기 입속만 챙기려는 딴 마음 품은 가족뿐이네요. 지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식어버린 찻잔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는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지영이가 앉아 있습니다. 중요한 상의할 일이 있다며 찾아온 그들의 표정만 봐도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건 직감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먼저 입을 뗍니다. 약간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더군요. 어머니, 저 친정 부모님이 해남집을 파셨어요. 이번에 서울로 올라오실 예정이에요. 그녀는 나를 힐끔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푹 숙입니다. 두 분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시골엔 돌봐줄 사람도 없고 저희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말을 잇더군요. 저희 집은 너무 좁잖아요. 민준이 방도 줘야 하고 원래는 전세라도 하나 얻어드릴까 했는데 요즘 전세가랑 월세가 너무 올라서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아들 지훈이가 끼어듭니다. 지나치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이죠. 맞아요. 엄마. 우리 집은 방 2개라 셋이 살기도 벅차요. 장인 장모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월세 방 얻어드리기도 불안하고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마치 단어를 고르는 듯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집은 넓잖아요. 방도 남고 화장실도 2개고 당분간만 장인 장모님 여기서 지내시게 하면 어떨까 해서요. 나중에 제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그때 다 같이 모시고 살게요. 그때 엄마도 같이 합치면 되잖아요. 잠시 지내다.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 다 같이 산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지만 결국 책임은 지기 싫고 늙은 장인 장모를 내 집 안방에 들이밀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부창부수라더니 둘이 아주 짠 듯이 연기가 기가 막힙니다.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무표정하게 그들의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검토하듯이 그들의 허점을 하나하나 속으로 짚어보면서요. 거실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경매 낙찰 직전의 긴장감 같았죠. 지훈아 지영아,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스스로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너희가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겠다는 마음 참 기특하구나. 내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 해냈다는 안도감이 스치는 걸 보며 제 마음은 더욱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태도를 바꿔 탁자 밑에 미리 준비해둔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그들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 됐구나. 두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변호사 공증까지 마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방금 세해놨어. 미국에서 귀국한 의사 변호사 부부한테. 계약 기간은 5년이다. 자, 여기 계약서 보이지? 변호사 공증까지 다 마쳤단다. 뭐라고요? 아들 지훈이가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죠. 엄마, 지금 장난하세요. 집을 세를 줬다고요. 아니, 어떻게 우리랑 상의도 없이 내 집을 내가 세놓는데 누구랑 상의를 해야 하니? 저는 아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게다가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다 받았단다. 며느리 지영이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멈추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활짝 열며 손짓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효심이 지극하니 장인 장모님 서울 오셔서 편히 지내시게 하려무나. 지금 당장 나가서 그분들 모실 번듯한 집이라도 알아보렴. 내 집엔 다음 주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으니 청소도 하고 비워줘야 해서 말이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집 비상 열쇠 지금 내놓고 가거라. 지훈이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고 지영이는 마치 원수를 보듯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그들 앞에 펼친 채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결국 아들이 먼저 굴복하더군요. 주머니에서 억지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제 손바닥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들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평생 지은 웃음 중 가장 통쾌한 웃음이었습니다. 어서 가봐라. 가족 상봉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는 두 사람을 뒤로 하고 저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차가운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서야 긴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친 일이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하루아침에 얼음이 세척 두께로 얼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 사단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시간을 한 달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은 서울 하늘답지 않게 맑고 파란 날이었습니다. 이불 빨래를 널고 따뜻한 홍차 한 잔을 마시며
다음 시즌 크루즈 여행 책자를 넘겨보고 있었죠. 인생 이막내 즐거움은 내가 챙겨야 하니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지역번호 011을 보니 전남 해남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은 대뜸 친한 척을 해왔습니다. 아이고, 사돈 저 지영이 엄마예요. 기억하시죠? 목소리에 꿀을 발랐는지 아주 달달했습니다. 결혼식 때와 손주 민준이 100일 잔치 때 딱 2번 본 사이인데 마치 10년 지기 친구처럼 굴더군요. 예. 사돈어른.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별일은 아니고요. 그냥 안부나 여쭐까 해서 전화했죠. 그 후로 30분 동안 날씨며 배춧값이며 동네 이장님 흉까지 늘어놓더니 본인의 무릎 관절염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었지만 의구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지쳐갈 때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사돈 근데 은퇴하셨으면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꽤 나오시죠. 저는 잠시 멈칫하다 대충 둘러댔습니다. 뭐 그냥저냥 입에 풀칠은 합니다. 아이고, 그럼 지금 사시는 그 강남 아파트는 사돈 명의로 된 거 맞죠? 네, 어머 세상에 사돈은 복도 많으셔. 효자 아들에 서울에 자가 있고 연금 빵빵하고 우리 같은 시골 늙은이들은 평생 흙 파먹고 살아도 남는 게 없는데 말이죠. 그러더니 갑자기 신세 한탄을 시작합니다. 실은 말이죠, 사돈. 저랑 영감이랑 서울로 올라가서 살아볼까 하고 있어요. 시골은 병원 다니기도 힘들고 여기 습기가 차서 관절이 너무 쑤셔서요. 저는 짐짓 모르는 척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서울이 병원은 편하죠. 그래서 말인데 해남 집이랑 논이랑 다 정리해서 서울 가서 딸네 근처에 살면 서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죠. 제가 별 반응 없이 하고만 있자 그녀는 쐐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사정이 좀 어려워요. 지영이 남동생 노미 사업하다가 빚을 좀 져가지고 집 판 돈으로 빚 갚고 나면 서울 가서 지영이네 신세를 좀 져야 하나 어쩌나 고민 중이에요. 여기서 제 머릿속 경보등이 켜졌습니다. 아픈 관절에서 서울 이사, 그리고 아들 사업 실패까지. 이건 단순한 안부 전화화가 아니라 제 재정 상태와 마음 약한 구석을 찔러보는 탐색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고 더 상냥하게 대꾸했습니다. 사돈 서울 오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건강검진 잘하는 병원도 소개해드리고 제 친구 중에 원룸 임대업 하는 사람 있으니 싸게 나온 방 있는지도 알아봐 드릴게요. 아니 그렇게 급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또 통화해요. 제가 고구마 말랭이 좀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여행 계획표를 덮고 대신 가계부와 펜을 꺼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평생 돈을 만지며 살아온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간을 보고 나중엔 덫을 놓는 수법. 그들은 제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나이란 경험이 쌓인 훈장이라는 걸 보여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지금도 K은행 리스크 관리팀에 있지? 어머, 상무님,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네, 지금 심사역으로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끼던 후배에게 부탁했습니다. 법 어기라는 거 아니고 내 아들놈이 요즘 어떻게 사는지 걱정돼서 그러는데
박지훈이랑 며느리 김지영 신용 상태랑 대출 현황 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 김 과장은 제 성격을 알기에 두말 않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 김 과장이 보내온 파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저축은커녕 카드론과 리볼빙 잔액이 한도 초과 상태였습니다. 이상한 건 며느리의 소비 패턴이었습니다. 명품을 산 흔적은 없는데 카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향 해남 군청 지적과에서 정년 퇴직한 동창 박 씨였습니다. 박 주사 나 좀 도와줘. 김지영이 남동생 거기서 무슨 사고 쳤니? 박 씨는 대번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야, 너 어떻게 알았냐? 사업은 무슨 그놈 인터넷 불법 도박하다가 사채까지 써서 난리도 아니야. 빚쟁이들이 동네 입구에 전단지 붙이고 난리 쳤었어. 지금 야반도주 하듯이 집 내놨는데 그 돈으로 빚잔치하고 서울로 튄다는 소문이 파다해. 그는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그리고 너네 며느리가 그동안 서울에서 그놈 도박빚 갚아주느라 돈 꽤나 썼다는 얘기도 들리더라. 너 조심해라. 걔네 서울 가면 내 집 노릴 거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동안 카드 돌려막기로 처남의 도박 빚을 갚아주고 있었고 이제 한계에 다다르자 제 집을 노린 겁니다. 효도를 빙자해 제 집에 들어앉아 야금야금 제 노후 자금을 빼내 빚잔치를 하려는 속셈이었죠.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즉시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 법인 대표인 황 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황 이사 강남 아파트 새 놓을게. 조건이 있어. 신원 확실한 전문직에 5년 장기 계약할 사람. 월세는 시세보다 싸게 줄 테니 대신 1년치를 선불로 받는 조건으로. 황 이사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두말 않고 진행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미국에서 온 변호사 남편과 의사 아내 부부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들은 집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했고 저는 변호사 입회해 특약 사항을 넣었습니다. 특약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거주자 외에 타인을 무단으로 전입시키거나 동거하게 할 수 없다. 계약이 체결되고 1년치 월세가 든 수표를 받자마자 저는 저를 위한 몰디브행 1등석 티켓과 최고급 수상 방갈로를 예약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24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상대로 아들 부부가 찾아왔고 저는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몰디브로 향하는 비행기 안전은 샴페인을 마시며 창밖의 구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한 새처럼 자유로웠습니다. 몰디브에 도착해서는 그야말로 나를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 뜨면 바다로 뛰어들고 해변에 누워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처럼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예전 회사 후배를 단톡방에 초대해 사진을 보내고 문구를 다듬어 달라고 부탁했죠. 첫 게시물은 수상가옥 테라스에서 일출을 보며 요가를 하는 제 뒷모습이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의 집세와 맞바꾼 첫 번째 자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게시물은 제 지인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상무님, 멋지세요. 이게 진짜 은퇴 라이프죠. 라는 댓글이 달렸지요. 물론 친척들과 아들, 며느리도 봤을 겁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며느리 지영이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식은
더 악랄했습니다. 그녀는 네이트판이나 지역 맘카페 같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시어머니가 노망이 나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자신은 친정 부모님을 모시려는 효녀인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해서 집을 내놓고 돈을 들고 해외로 튀었다는 식의 소설을 썼더군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더니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는 뉘앙스까지 풍기면서요. 후배가 화가 나서 반박 글을 올리자고 했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놔둬라. 더 높이 올라가야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야. 저는 그저 매일매일 몰디브의 행복한 일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며느리의 글은 점점 신빙성을 잃어갔고 오히려 제 친척들이 움직였습니다. 큰오빠가 아들에게 전화해 호통을 쳤답니다. 박지훈 너 제정신이냐? 내 처가 쓴 글 다 봤다. 어디 못나서 제 어미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 당장 글 내리라고 해. 아들 내외는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제가 집을 비워버리는 바람에 장인 장모와 처남은 아들이 사는 좁은 투룸 아파트에 억지로 끼어 살게 되었습니다. 신혼집 거실은 난민촌이 되었고 처남은 그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몰디브에 온 지 열흘째 되던 날 처남 녀석이 며느리가 모아둔 대출이자 갚을 돈을 훔쳐 도박으로 날리고 사채업자들이 아파트 단지까지 쳐들어와 현관문에 빨간 락카로 돈 갚아파파 라고 써놓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경찰을 부르겠다며 퇴거를 요구했고요. 결국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 이탈리아 피렌체로 가는 기차 안에 있었습니다. 엄마, 흑흑,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좀 돌아와 주세요. 처남비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고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엄마가 계약 좀 해지하고 우리 좀 살려주면 안 돼요. 돈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저는 차창밖 토스카나의 포도밭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집을 안 비워줬으면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고 관리실에서 쫓겨나는 게 누구였겠니? 바로 나였겠지.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내 명의로 된 카드 6장. 다 한도 초과인 거. 너 그 돈 다 처남 도박빚 막는 데 썼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나는 단돈 10원도 보태줄 생각 없다. 저는 단호하게 3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첫째, 처남 내보내서 스스로 돈 벌어 갚게 해라. 둘째, 장인 장모님 모실 월세방 따로 구해드려라. 효도는 내 능력 안에서 하는 거다. 셋째, 이도 저도 못하겠으면 그냥 다 같이 망하든가. 내 인생 네가 수습해라. 철들면 그때 다시 연락해. 전화를 끊고 나니 햇살이 참 따스했습니다. 잔인해 보일지 몰라도 이건 아들이 치러야 할 성장의 대가였습니다. 그 후 들려온 소식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아들은 드디어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장인 장모를 싼 월세방으로 내보내고 처남은 경찰에 신고해 접근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울고불고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지만 아들이 그래 이혼하자. 내 식구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내 인생 망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나오자 꼬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가정은 비로소 정상을 되찾아갔습니다. 비록 빚을 갚느라 허덕이겠지만 그건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죠. 저는 그 후로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계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보고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서 낙타를 탔습니다. 가는 곳마다 엽서를 사서 한 장은
저에게 한 장은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내용은 여행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이렇게 썼죠.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빌었다. 남은 생은 오롯이 나를 위해 살게 해달라고. 케냐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새끼를 독립시키는 사자를 보며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품는 게 아니라 내보내는 것이라는 걸. 1년 뒤 저는 제주도 서귀포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월세 수입으로 조그만 마당이 있는 집을 구했지요. 마당엔 꽃을 심고 강아지와 고양이도 키웁니다. 그리고 제 70번째 생일날 서울에서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아들이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작가 산마오 산마오의 사하라 이야기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책 면지에는 아들의 낯설지만 반가운 필체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때 마음 약해지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책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 감귤나무 아래 의자에 앉았습니다. 멀리 푸른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리광 부리던 아들은 잃었지만 대신 진짜 어른이 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드디어 제가 원하던 나로 살게 되었습니다.